트럼프 2기라는 새로운 게임의 초대장을 받은 우리의 과제 그리고 해결책을 이야기해보는 시간 한마디만 더 할게 클럽 트럼프 취임 특집 시간 함께해 주실 세 분 모셨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 모셨는데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자연구위원 그리고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 세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김영배 의원님한테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네네. 트럼프 취임식 다녀오셨죠? 예, 의원님? 그렇습니다. 여야 외통위위원 7명이 함께 초당적으로 다녀왔습니다. 예, 그 아까 저한테 잠깐 보여주셨는데 티켓도 있으시더라고요. 예, 이게 이번에 못 쓴 티켓입니다. 갑자기 한파로 인해서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틀 전에 그냥 갑자기 취소하는 바람에 예. 꽤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기회였는데 좀 춥긴 했어도 아쉬웠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그래서 가셔서 또 다른 분들도 많이 만나오셨다고 했는데 그 얘기는 네. 좀 뒤에서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트럼프 is back. 트럼프가 뭐 당선된 거는 이제 꽤 됐고 2달이 넘었고요. 트럼프 취임식을 일단 보시면서 총평 한 번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얘기들이 이미 나왔는데 디테일한 부분은 뒤에서 좀 얘기를 하고요. 총평 우리 일단 홍현익 원장님부터. 예. 네. 미국은 뭐 여느 나라가 아니잖아요. 미국은 우리의 유일한 동맹국이고 우리 대외 전략의 주축이 한미 동맹이고 그리고 미국의 또 하나 특징은 초강대국으로서 세계를 주도하는 그 세계 최강국이죠. 그래서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에서 나올 취임사는 모름지기 인류가 처한 공동의 과제라든지 미래 비전 이런 게 제시되리라고 이제 저는 기대를 했는데 물론 뭐 큰 기대는 안 했습니다. 트럼프기 때문에. 예. 근데 결국은 기대에 부응한 게 제가 생각하는 기대에 부응한 게 미국의 고민만 잔뜩 구체적인 거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 세계의 지도국에서 200개 나라 중에 하나의 나라로 오히려 내려오는 느낌.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거의 첫 마디가 미국이 쇠퇴기가 지나고 이제 황금기에 접어들었다 그러는데 저는 오히려 쇠퇴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게 아닌가. 그래서 참 서글프고요. 사실 우리의 유일한 동맹국인데 저는 미국이 진짜로 트럼프가 얘기하듯이 존경받고 그리고 그 세계의 모범이 되고 세계를 잘 인도해는 그런 주도하는 나라가 되길 바라는데 내 문제가 심각하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 피해가 가더라도 난 해내고 말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존경이 들기보다 두려움을 전 세계에 주는 그런 취임사였기 때문에 좀 상당히 좀 유감스러웠다. 알겠습니다. 예, 조한범 박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다르게 얘기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해버려가지고 이 원래 역사적으로 보면 거대한 제국은 하드파워, 소프트파워 두 개의 축으로 이루어집니다. 군사력, 경제력, 그다음에 도덕적 지도력. 근데 저는 이번에 보면서 아까 저도 뭐 홍 원장님하고 비슷한 생각인데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가 지고 있구나. 지고 있구나. 왜냐하면 미국이 여유가 있을 땐 세계 GDP의 40%까지 갔었습니다. 근데 지금 한 25%도 못 미치거든요. 그래도 강자죠. 근데 이게 올라가는 25%가 아니라 내려가는 25%거든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 우회 폭동 주동자들을 사면했잖아요. 예. 입법권을 짓밟은. 그리고 그린란드 덴마크령인데 덴마크 자기 동맹이거든요. 동맹의 영토를 군사적 개입까지 얘기하고 관세 정책? 관세로 경제를 일으킬 수 있으면 모두가 그걸 썼죠. 그 카드를. 결국 트럼프가 얘기하는 마가는 오지 않을 거다. 오히려 미국의 쇠락을 더 부채질 거다. 왜냐? 동맹들의 신뢰를 지금 통째로 잃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차버리는 거거든요. 바이든은 마지막 그거라도 붙잡으려고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트럼프는 미국의 비명이다. 좀 강하게 말하면. 미국의 비명이다. 비명. 그리고 여기서 이제 친명 비명 그 비명이 아니라 스크림. 위험한 발언이네. 위험한 발언이네. 그리고 또 하나는 예. 트럼피즘이 탄생하는 건 거대한 지구상의 지구촌의 불확실성의 시대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탈냉전 이후에 안정적인 질서가 안 만들어지는 상황에서 다극화, 아무도 책임을 안 지는 무극화 이런 스트롱맨들이 설치거든요. 예. 극우, 우경화. 그렇기 때문에
참 불편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을 봤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군요. 예. 혹평을 하셔가지고 물론 이제 트럼프의 메시지가 너무 세고 우리 입장에서 불편한 것도 있는데 김영배 의원님은 조금 다르게 보셨나요? 저는 현장에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율을 느꼈습니다. 전율이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현실주의 시대의 왕의 귀환이구나, 대관식을 했구나라는 점을 저는 좀 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동안 이제 2차 대전 이후로 미국이 자유주의 패권 질서의 예. 선두주자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하면 자유주의, 이상주의 뭐 이런 것 같은데 이제 전문가님들 잘 계시니까. 그런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게 국제정치학에는 자유주의 이론이 하나 있고, 그러니까 연대, 인권, 뭐 이렇게 세계적인 자유무역 이런 거 주장하는 이론이죠. 그런데 그거 말고 현실주의라는 게 있었어요. 현실주의의 전제는 이 세상은 정글이고 모두가 자기의 생존을 전제로 각 나라가 자기의 이익을 맥시마이즈하기 위해서 싸운다. 그러니까 옛날에 정치학으로 보면 홉스 개념이죠. 예. 인간의 생존 이걸 전제로 하는 것이고 자기의 생존이 전제된 조건에서 모든 것이 진행되는 게 맞다라는 건데 그게 지금 트럼프가 얘기하고 있는 딱 그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트럼프는 사실은 아메리카 퍼스트 연구소라고 제가 이번에 가서 만난 프레드 예. 플라이츠 부소장이 쓴 요 책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자세히 나옵니다. 그런데 핵심은 결국에 지난 30년간 미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세계를 이끌어 왔기 때문에 오히려 세계가 더 불안정해졌고 오히려 더 전쟁은 많아졌고 미국이 쓸데없이 온 전 세계에 전쟁의 씨앗을 뿌리고 다니면서 써야 될 돈은 안 쓰고 즉 국내의 노동자들이나 국내에 여러 가지 써야 될 돈을 쓰질 않고 우크라이나만 해도 거의 100조 가까운 돈을 쏟아부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예를 들면 오바마 정부 이후로 맹렬하게 비난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무기업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 돈을 벌기 위해서 미국의 재원을 수백조 이상 수천조 가까운 돈을 낭비해가면서 전 세계를 오히려 더 불행에 빠뜨렸다.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주장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취임사에서도 세상에 있는 분쟁과 전쟁을 종식시키는 게 자기의 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최근에도 며칠 사이에 보니까 러시아하고 핵무기를 줄이는 협상을 하자고 푸틴한테 얘기했을 때 예전에 푸틴이 굉장히 좋아했다. 중국도 아마 그때 이제 핵무기 줄이자고 내가 대통령을 계속 했으면 지금 중국도 따라왔을 거다. 그리고 북한 문제도 따라서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 실제로 이스라엘 전쟁은 평화로 들어가고 있고 러시아도 아마 조만간 종전 지금 예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단순히 노벨 평화상을 받고자 하는 욕심이다라고만 이야기하기에는 상당히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뒷받침이 되고 있다는 점을 저는 봤고 알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대한민국이 위기라는 점에서 위험과 동시에 기회도 상당히 있다는 점을 저는 아주 잘 봐야 될 것 같다. 예, 생각했습니다. 그 얘기는 구체적인 얘기는 좀 뒤에 저희가 얘기를 나눠보고요. 요거 하나씩만 여쭤볼게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뭐 취임 전후로 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얘기했는데 이제 북핵 얘기는 저희가 따로 좀 얘기를 할 테니까 그거 말고 가장 좀 눈에 띄었던 거, 주목했던 거 어떤 게 있으셨는지 홍 원장님부터. 네. 예. 다른 건 대부분 다 이제 예상이 되는 게 그 미국 국민들 좀 삶을 편안하게 해주려고 이제 감세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대외적으로 관세 매기겠다. 그런데 관세 매기는 거는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는 그렇게 심각하게 처음부터 그냥 내리치고 하는 방식으로 가지는 않은 거예요. 그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캐나다와 캐나다하고 멕시코는 2월 1일부터 25% 예. 매긴다고 하는 거는 지금 아직은 살아있는 카드인데 예. 중국에 대해서 60% 매기면 우리한테는 제일 심각한 게 그거고 보편 관세 10% 20% 매기면 그건 바로 우리한테도 매기는 거니까 그게 이제 제일 심각한 거거든요. 중국한테 60%. 근데 중국도 10% 정도 매긴다는 얘기만 나오고 있고 그래서 우리 금융시장도 사실 트럼프의 그런 그 엄포에 대해서 굉장히 겁을 먹고 있다가 상당히 지금 환호하는 모습에 우리 금융시장을 봐도 네. 그러니까 일단은 아주 최악은 아닌데 제가 경악스럽게 느꼈던 거는 트럼프가 예상 밖에
1890년대에 있었던 맥킨리 대통령을 존경하는 대통령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 이게 맥킨리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자유세계의 선두주자고 뭐 모범국이고 뭐 2차 대전 이후에 자유세계의 맹주지만 맥킨리 대통령은 이 사람이 남북전쟁 끝내고 미국의 영토를 완정한 다음에 이 세계의 팽창한 대통령이에요. 네. 그것도 아주 모범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이를테면 스페인이 그 중남미를 다 장악하고 있었는데 스페인을 제압하기 위해서 미서 전쟁을 위조된 방식으로 전쟁을 야기해서 스페인을 꺾고 푸에르토리코를 영유하고 필리핀을 뺏고 그런 대통령이거든요. 이 사람은 미국 제국주의자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제국주의자가 없는 게 아니라 맥킨리 대통령은 제국주의자라고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존경한다는 식으로. 근데 맥킨리 대통령이 관세를 얘기한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이제 맥킨리 대통령이 얘기한 것 같은데 이 관세라는 게요. 아까도 이제 말씀이 나오긴 했지만 관세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인류 사회에 엄청난 그 위해를 가져온 겁니다. 혹시 킨들버거 트랩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는데요.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자인데 그 노벨 아마 경제학상 받았는지 그럴 거예요. 이 양반이 얘기한 게 뭐냐면 1929년에 세계 대공황이 났을 때 왜 대공황이 났느냐. 미국이 1차 대전 끝나고 세계를 주도하는 나라가 돼서 이를테면 자유무역을 옹호하고 그다음에 국제적으로 평화를 주도하고 그러니까 미국이 패권국으로서 그런 걸 비용을 지불하면서 세계의 질서를 유지해 줘야 되는데 그 당시에 미국이 세계 질서를 유지할 준비가 안 돼 가지고 어떤 정책을 폈냐면 세계 경제가 어려운데 관세를 50%를 올려버린 거예요. 그 당시에. 그것이 나치즘을 낳고 그다음에 파시즘을 낳았다. 그거를 킨들버거라는 경제학자가 얘기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지금도 세계 경제가 어려운데 예. 지금 미국이 자기 혼자 살겠다고. 근데 그것도 미국은 세계적으로 경제가 엄청 좋고 작년에 미국 증시가 세계적으로 제일 좋은 나라 중에 하나였는데 그런 나라가 자기 보호주의로 간다고 하는 거는 이건 전 세계에 지금 조금이라도 경제가 살아나가려 하는 와중에 세계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저는 지금 트럼프가 아마 현실로 돌아와서 관세 매기고 보편 관세 10% 20% 매기는 것만큼은 안 했으면 또 중국에 대해서도 60% 매길 수 있다 그러는데 그것이 엄포에 그치고 한 10%나 20%에 그치기를 좀 간절히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원장님 말씀하신 거는 지금 예전에 대공황 시절처럼 서로 보호무역주의 관세 계속 올리다가 경제가 지금 깊은 침체에 빠질 거를 우려를 하셨네요. 지금 세계 경제가 조금 살아날 수도 있는 과정인데 거기서 선두에 있는 초강대국이 관세를 그렇게 고관세를 매기면 경제는 다시 침체 국면으로 간단 말이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IMF나 IBRD 이런 데서 계속해서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는 있어요. 예. 근데 또 엄청 세게 얘기했다가 또 살짝 낮춘 거 보면은 사람들 심리가 그래도 살만한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전략을 트럼프가 굉장히 잘 쓰는 것 같은데 조한범 박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트럼프가 굉장히 흥분해 있었던 것 같아요. 흥분이요? 네, 흥분해 있었던 것 같고 이 매니페스트 데스티니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명백한 운명. 예, 서부 개척 시대에 거의 있었던 거의 패권. 도덕주의보다는 힘의 우위를 통한 패권주의로 의미하거든요. 그리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경제 전문가인 트럼프가 경제보다는 오히려 안보 쪽에 더 중점을 두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예. 그럼 그린란드, 파나마 이런 것도 다 이 멕시코, 캐나다도 사실은 펜탄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러우 전쟁, 그 다음에 하마스, 김정은 이런 걸 보면 본인도 알고 있는 것 같다. 자기 경제 정책의 모순을. 관세를 올리면 역관세가 있고 관세를 올리면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을 자극합니다. 예. 두 번째 보조금을 줄이면은 누가 기업이 들어가나요? 미국의 제조업 생태계가 없는데 안 들어오니까 바이든이 보조금 준다 그랬던 건 안 준다면서요. 그다음 이민자 내쫓는다. 그럼 저임의 노동력이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이 모든 게 사실 상호 모순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본인은 알고 있다. 대선을 위해서 미국의 이 경제 자기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했지만 그게 크게 효과가 있기 어렵다는 걸 본인도 알고 있는 것 같다. 오히려 이쪽 외교 안보 이런 어떤 미국의 패권 이런 쪽에서 성과를 내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저는 그 매니페스트 데스티니를 들었을 때 아까 오늘 전율이라는 얘기 많이 나오는데 네. 저게 취임식에 나올 말인가 미국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알겠습니다. 김영배 의원님은 예, 저는
두 가지에 집중해서 행정명령을 발표를 했단 말입니다. 예. 뭐 물론 그 전임 정부 76개 행정명령을 폐기시키는 걸 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남쪽 국경, 그러니까 멕시코 쪽의 국경을 봉쇄하고 이제 군대까지 파견하는 그게 첫 번째 중점이었고 두 번째 중점은 에너지 관련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에너지는 또 뭐냐면은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이 결정적으로 패배한 이유 중에 하나가 유가가 너무 높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소위 가스 프라이스가 너무 높으니까 이걸 예. 이제 낮추는 걸 목표로 해가지고 이제 정책을 쓰고 특히나 가스가 그러니까 이 오일 가격을 내리면은 러시아가 결국에는 팔아먹을 게 없기 때문에 전쟁을 더 이상 못할 거다. 전쟁을 중단시킬 거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예. 요 두 가지에 딱 집중하는 걸 보고 아하 금방 이제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으로 경제에 해를 주는 정책을 쓰기보다는 자기가 실질적 임기가 2년이잖아요. 중간 선거가 있으면 지금 민주당이 하원에서는 지난번 때보다도 오히려 의석수가 줄어들었거든 차이가. 그렇기 때문에 2년간 쏟아부으려면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역시 사람들에게 바로 피부에 미국 국민들한테 와닿을 수 있는 게 이 국경 문제하고 이민 문제죠. 하고 에너지. 그러니까 석유 가격 문제. 예. 여기에 집중하는구나. 그래서 당분간은 이 이슈를 좀 끌고 가고 그러면서 이제 나머지 협상을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홍익 박사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일반 관세를 그렇게 무리하게 당장 한 번에 때리거나 그렇게는 안 하고 오히려 그 카드를 가지고 흔들면서 예. 제가 볼 때는 최대한 맥시마이즈 이익을 좀 극대화시켜 보려고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알겠습니다.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 아무래도 이제 관세를 높이면은 이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더 석유를 많이 또 개발을 해서 원래 환경론에 대해서 반대하기도 했지만은 석유를 좀 가격을 내려서 좀 물가를 끌어내려야 될 필요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거가 좀 기사가 눈에 띄더라고요. 초상화를 앤드류 잭슨 대통령 초상화를 걸었다고. 근데 민주당 출신이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이제 포퓰리스트로 굉장히 유명했고 또 이제 그 원주민들 미국 그러니까 네이티브 아메리카들을 이제 상당히 이주시켜 가지고 그거가 굉장히 욕을 먹었는데 본인하고 닮은 꼴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그거를 딱 걸었다라는 걸 보고 노선이 확실하구나 이분이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북핵 문제 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지금 속보는 아니고 몇 시간 전에 들어온 얘기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하고 다시 연락 취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당일날도 기자회견을 하면서 북핵, 그러니까 뉴클리어 파워라는 표현을 쓰긴 했습니다만 사실상 이제 핵보유국으로 북한을 인정하는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홍현익 원장님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 예, 핵보유국으로 인정했다고 보긴 어렵고요. 그냥 일상적으로 사실상 가진 거 아니냐. 근데 그럼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그러니까 핵보유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려면 뉴클리어 웨폰 스테이트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뉴클리어 파워라 그랬어요. 예. 이건 일상적으로 일반인들이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핵을 인정한다는 건 아니고 그럼 왜 그 얘기를 자꾸 할까? 또 그 사람 대통령만 하는 게 아니라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지명자도 청문회 때 그 얘기를 했거든요. 국방장관이 그런 얘기를 왜 할까?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일단 그 북미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인적인 요소는 다 갖춰놨어요. 알렉스 웡 그 대북정책 특별 부대표 왕년에 김정은 만났을 때 준비하던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을 NSC 그 부실장으로 갖다 놨고 그 다음에 윌리엄 보 샌더슨 이 사람은 그 정상회담을 준비한 운영을 담당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을 그 백악관 부비서실장 더 높은 자리에 갖다 앉혀놨고 그다음에 그레넬이라고 국무장관을 지명할 만한 아주 측근인데 이 사람을 베네수엘라하고 북한 담당 특사로 지명해놨어요. 그러니까 벌써 진영은 다 갖춰놨어요. 그렇네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우크라이나란 말이에요. 근데 우크라이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우크라이나에 북한 병사가 가 있어요. 그러게요. 거기다가 푸틴하고 트럼프하고 친해.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은 김정은을 만나고도 싶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나야 되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먼저다. 그럼 푸틴한테 좀 있으면 전화를 해야 돼. 전화를 통화하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거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나야 되겠는데 일단은 압박을 가해봤죠. 압박을 가하고 있죠.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트럼프는 반드시 김정은을 끌어내려고는 하는데 초조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어요. 근데 김정은이 지금 과거에는 을이었는데 갑이 돼 버렸어요. 아, 지금 갑인가요? 갑이 당연히 갑이 됐어요. 지금 2018년 19년만 해도 을이었는데 지금 갑이 된 이유가 이제는 핵무기를 30개 이상 가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가진 걸 어떡하겠어. 더군다나 중국하고 러시아가 안보리에서 제재하는 거 다 막아주고 있어요. 그다음에 파병해 가지고 1년에 3조 원을 벌어들여요. 3조 원이라는 건 1년 북한의 수출액이랑 맞먹어요. 그러니까 뭐 무역 안 해도 돼요. 제재 같은 거 안 해도 얼마든지 먹고 사는 형편이 됐어요. 예. 북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김정은이 배짱인 거예요. 근데 어쨌든 트럼프는 김정은을 끌어들여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아, 나를 만나면 너가 안보 부분에서도 얻을 수 있는 게 있어. 그렇지만 그건 만나봐야 내가 결정해 주니까 너 생각을 바꿔서 나와라. 그런 거를 계속 운을 띄우고 있는 거예요. 진영은 다 갖춰놓고. 그리고 아마 참모진이나 실무 담당자를 통해서 북미 간의 물밑에서 협상이 아마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러시아에서 철군이 필요하니까. 예. 그러니까 이 트럼프한테 북한군이 돌아가겠다 그러면 엄청난 압박이 되잖아요. 지금 압박이 또 하나는 뭐냐면은 푸틴이 전쟁을 빨리 안 끝나면 제재를 강화할 수도 있다라고까지 얘기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푸틴한테도 인센티브도 주고 압박도 가하고 김정은한테도 이렇게 압박도 가하면서 인센티브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김정은으로서는 사실 트럼프 만나봐야 뭐 비핵화할 수는 없으니까 핵을 묵인만 해줘도 트럼프가 원하는 건 뭡니까?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 중단하고 그다음에 핵무기에 있어서는 앞으로는 개발 안 하고 과거에 있던 핵무기 한 30개는 문제 삼지 않아주는 거. 예. 그것만 해도 제재를 조금 완화해 주고 주한미군 조금 감축해 준다든지 그런 것 해서 엮어서 트럼프는 뭘 내세울 수 있냐. 아, 내가 한반도의 긴장을 획기적으로 완화시켰다. 핵 문제를 해결은 못했지만 어차피 해결 못하고 점점 더 심화되고 악화되는 상황인데 이걸 중단시키고 조금이라도 평화를 진전시켰다. 그래서 노벨 평화상으로 가려는 그런 구상이 아닌가 이렇게. 알겠습니다. 조한범 박사님, 예전에 제가 박사님하고 또 예전에 그 1차 이제 막 그 트럼프랑 김정은 만날 하노이 때, 싱가포르 때. 하노이 싱가포르 때 막 같이 방송하고 막 그랬던 거 기억도 나요. 네. 그때는 오히려 되게 신중하셨더라고. 남들이 굉장히 흥분해서 조금 그렇게 말을 할 때 이거 안 될 수도 있다. 되게 부정적으로 그때 보셔서 제가 나중에 깨지고 보니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게 그 냉철한 시각으로 보실 때 이게 잘 될까요 지금? 그런 얘기 많이 좀 해주세요. 어디 가서. 오늘 이제 결이 세 분이 너무 같아갖고 걱정했는데 여기서 이제 홍 선배님하고 조금 차이가 나면 예. 김정은이 그렇게 유리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래요? 지금 북한의 원화 달러 비율이 보통 1달러에 8,400~500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2만 원이 넘어요. 3만 원, 4만 원까지 갔었어요. 러시아에서 달러가 들어온다면 그럴 일이 벌어질 리가 없죠. 러시아하고 북한은 루브라 결제에 합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현물이나 루브라가 들어오는 러시아에 간 노동자들도 루브라로 돈 받고 이걸 주말에 나와서 달러로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2023년 기준이지만 북러가 그렇게 밀착하는데 북중 교역이 북한 교역 전체의 98.3%예요. 북중이요? 북중이요. 예. 러시아는 1%도 안 됐어요. 경제적으로는 의미가 없다. 군사협력은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최고인민회 20일, 23일 했거든요. 김정은 안 나왔어요. 안 나왔고 지난해 초에 얘기했던 1월에 얘기했던 헌법 개정, 영토 북한만 규정에 통일민족 개념 삭제에 그것도 했다는지 아닌지 아직까지 말을 못하고 있어요. 이데올로기적인 혼돈입니다. 혼돈. 북러 밀착하니까 북중 더 나빠져요. 단둥에 보통 무역대표부 인원이 한 500명 나와 있거든요. 많을 때 보통 한 400명. 근데 지금 150명도 안 돼요. 다 귀환시켰고 러시아로 보낸다는데 이거 장사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은 넉넉하지 않다 지금 제가 보기엔. 그리고 트럼프는 우리가 이번에 뉴클리어 파워에 화들짝 놀라는데 사실은 아니에요. 이미 놀랄 얘기를 오래전부터 했어요. 뭐라고 말했느냐. 트럼프가 입만 열면 일기 때부터 핵을 가진 김정은과 잘 지내는 게 좋다. 나는 사이가 좋다 그랬거든요. 핵을 가진 나쁜 짓을 했으니 요놈의 회초리를 때려서 핵을 뺏겠다 이 말이 아니고 핵을 가진 쟤와 잘 지내겠다 이 말을 했거든요. 그게 뭐냐. 북한 핵을 인정해 주겠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하노이 때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때 이미 핵 동결 핵 군축이었습니다. 네. 왜냐 2018년 4월에 4.27 판문점 일주일 전에 전원회의 열어서 ICBM 모라토리엄 나 안 쏠 거야.
누가 안 시켰어요? 풍계리 핵실험 폭파할 거야? 누가 안 시켰어요? 지들이 먼저 선언하고 하노이에선 이제 동결이죠 이건. 미국을 공격할 능력을 만들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노이에서 뭘 내놨습니까? 영변 핵단지를 내놨잖아요. 영변 핵단지는 북핵 프로그램의 일부거든요. 그럼 일부와 제재 5개 이게 핵 군축이거든요. 그때 이미 핵 군축을 했던 거예요. 핵 군축을. 근데 그걸 볼턴이 막은 거죠. 그 당시에. 그러나 지금은 우리한테는 안 좋은 시나리오지만 미국에서는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현실론 완전한 비핵화 어렵다. 이번에 이 루비오 국무장관이 그랬잖아요. 뉴클리어 파워보다 더 무서운 말을 했어요. CVID. 완전하고 불가역적이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는 환상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환상. 예. 환상이라고 정확하게. 그러면 트럼프는 핵동결 핵군축이라고 하는 카드를 가지고 김정은을 견인해낼 거다. 이번에 최고인민회에 안 나와서 지금 나와서 한마디 할 줄 알았거든요. 웨이트 앤 씨인 거죠. 기다리는 거죠. 그래? 긍정적인 시그널이 가니까 그럼 좀 더 구체적인 조건을 가져와. 아까 홍 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어쩌면 벌써 친서가 갔을지도 모르겠다. 벌써요? 트럼프 하는 그런 동향을 보면 친서 보낸 채널은 많거든요. 예. 근데 예상보다 빠르다 지금. 양측이 케미를 맞춰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북한이 갑이냐 을이냐에 대해서는 두 분이 의견이 나눴는데 제가 궁금한 게 그러면 이게 협상이 1기 때와는 다르게 잘 될 거라고 지금 조한범 박사님 보시는 겁니까 그러면? 저는 1기 때보다는 더 잘 될 것 같아요. 1기 때보다 잘 왜냐하면 된다. 북한이 갑이어서가 아니라 물론 핵 능력은 훨씬 더 고도화됐죠. 그러나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했을 때 김정은도 시간은 많지 않다. 오히려 다급하다. 트럼프도 다급하다. 둘 다 다급하다. 여기서 성과를 내고 싶어한다. 그리고 볼튼 같이 뜯어 말리는 사람도 없다. 뜯어 말리는 사람도 없고 예. 이제 어른들의 축도 없고 그다음에 현실론이 너무나 퍼져 있다. 지난해 9월에 라파엘 그로시 IAEA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도 우리 열받게 했잖아요. 예. 북한의 과거를 묻지 말자. 이게 국제사회의 지금 여론이거든요. 더 바이든이 4년 동안 상황을 악화시켰잖아요.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는 더 놔두면 안 돼. 그리고 김정은이 이제 엄마한테 부엌했다고 하고 장난감 사줘. 그러다 안 사주니까 이제 문 앞에 서서 나 가출할 거야. 문 열었다 닫았다 하고 있거든요. 지금. 네. 그러니까 1기 때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스몰 딜 가능성은 높아졌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죠. 예, 김영배 의원님 스몰딜 얘기가 좀 나왔는데,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북한하고 미국하고 얘기를 하면서 소위 말 스몰딜이라는 게 ICM 같이 장거리 미사일은 없애고, 그러니까 뭐 없애거나 이제 뭐 안 만들고, 그리고 뭐 북한 핵은 인정해주고 뭐 이런 게 좀 스몰딜의 골자잖아요. 단계적 접근법 이렇게 달리 표현할 수도 있을 텐데요. 예. 제가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발언 중에 굉장히 주목이 됐던 게 콘도 발언입니다. 콘도요? 뜬금없이 북한의 콘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원산 갈마지구 표현이고요. 해안선이 이쁘다 뭐 이런 얘기 했어요. 해안선이 이쁘고 호텔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예. 콘도.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트럼프 주니어가 실제로 갈마지구에 콘도 사업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예. 제가 여러 경로로 확인을 했던 거고요. 아 진짜로요? 예. 오. 지금도 상당히 욕심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전형적인 가족 비즈니스의 일환이거든요. 예. 이런 점이 하나 주목이 됐고요. 또 하나 재미있는 이야기가요. 제가 이번에 미국 가서 아까 말씀드린 AFPI, 그러니까 미국 우선주의 정책연구소 여기인데 여기가 CIA 국장부터 시작해서 장관 7명을 배출한 연구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소위 책을 썼던 편집자 프레드 플라이츠를 만났는데 재밌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지금 취임사를 보니까 북하고 접촉을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가 그레넬 대사하고 아주 친한데 최근에도 만났고 그레넬 대사가 조만간 북한을 접촉할 것으로 자기는 알고 있다. 그럼 그게 트럼프 대통령의 뜻이냐? 트럼프 대통령도 직접 그러면은 만날 수 있다는 뜻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pretty sure 영어로 제법 확신한다. 상당히 확신한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인 것으로 안다. 그런데 만날 때는 아마도 조건들 conditions라고 했어요. 예. 조건들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 조건 중에 하나가 러시아에 파병되어 있는 군사들과 무기들 이런 걸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우선 포함되지 않겠냐고 본다. 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우크라이나 전쟁을 빨리 좀 끝내야 되니까 네가 끊어주면은 우리가 협상에 들어가겠다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는 그래서 거죠. 그게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 딱 하나예요. 중국. 차이나입니다. 지금 트럼프는 이 바이든 외교 정책의 핵심적 실패가 다른 데 신경 쓰다가 중동 보내고 어디 보내고 하다가 중국이 저만큼 커졌는데 이거야말로 미국의 지금 총체적 실패의 원인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변수를 줄이고 오직 중국에 집중해서 견제하고 뉴스를 깊이 있게 세상을 현명하게 김준일의 뉴스 공감. 모든 지도자는 책을 읽는 사람이다. 안녕하십니까. CPBC 가톨릭 평화방송이 만드는 오디오 매거진 김준일의 뉴스공감 에디터 김준일입니다. 1월 27일 월요일, 오늘은 서양에서 전해오는 오랜 격언으로 시작해봤습니다. 왜 옛사람들은 리더의 자질 중 가장 앞서 책을 읽는 모습을 강조한 것일까요? 그건 아마도 한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물리적 한계, 그것을 뛰어넘은 유일한 방법이 책을 마주하는 것이기 때문이겠죠. 책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책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책에는 사상과 철학, 생각과 마음이 있습니다. 한 권의 책을 읽는다는 것은 한 사람의 세계를 습득하는 것과 같다. 이 말처럼 한 권의 책에는 또 하나의 세상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책을 읽어야 합니다. 각자의 세상을 가진 수많은 이들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가장 앞에 서서 길을 비추기 위해서 더 많은 세상을 마주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렇게 수없이 많은 세상을 마주하고 쌓고 정제하고 이해한 그 사람의 말과 문장, 그것을 세상에 전하는 책, 읽는 리더이자 선봉에 설 리더를 기다립니다. 설 특집 첫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통령의 문장들이란 이름으로 우리가 쌓아온 리더와 리더의 문장들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며 잠시 돌아올게요. 김준일의 뉴스 공감은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CPBC 라디오를 검색해 주세요. 훌륭한 리더의 말은 어떻게 완성될까? 지금 시대에 필요한 리더의 문장은 무엇일까요? 역사에 새겨진 리더의 문장들로부터 그 답을 찾아보는 설 특집 대통령의 문장들 시간 함께해 주실 세 분 나오셨습니다. 김성환 평론가님, 서효인 시인, 문장들의 두 주역 이슈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신동호 시인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인님.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가 이제 오늘 설 특집을 좀 준비하면서 어떤 것들을 조금 해볼까 하다가 이제 연휴 첫날에 대통령의 문장들이란 거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워낙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12.3 계엄 이후로 우리가 이제 어떤 대통령을 앞으로는 좀 맞이해야 되고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리더들은 또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들의 문장과 말은 어떤 품격이 있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짚어보고 회고하고 좀 성찰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감하게 저희가 세 분을 좀 모셨는데 일단 세 분이 어떤 각오로 오늘 임하시는지. 아니, 우리 지금 시국이라도 어선해가지고 예. 사실 대통령의 문장, 언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윤석열 대통령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박하게 평가하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언어는 굉장히 빈약했다? 뭐라고 그 언저리 어디에 있는 표현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국민들은 알기를 원했고
또 대통령이 지향하는 바를 국민들이 알아야 함께 뛸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말 중에 기억나는 건 반국가 세력밖에 없으니 대통령의 철학은 뭐고 국민들한테 무엇을 함께 하자고 얘기했는지를 도무지 저는 기억나는 게 없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말은 선택할 수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했고요. 예. 다른 대통령의 말 중에 어떤 것들이 좋을지 진짜 이 아이템 한다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했습니다. 좀 이따 제가 들려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고요. 저는 철학과 가치까지 갈 필요도 없이 예. 요즘 제가 거짓말 때문에 스트레스가 너무 쌓여요. 거짓말. 거짓말을 듣는 스트레스가 이렇게 크다라는 거를 요즘 여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거짓말을 하지 않았나 반성도 하게 되고 매일 뉴스에서 이거 거짓말인데? 라고 느끼는 순간 굉장히 큰 고통이 뒤따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거짓말 없는 말, 진실이 담겨 있는 연설을 오늘 좀 여러분께 듣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신동호 시인님께는 먼저 요거를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책을 한 권 내셨더라고요. 네. 예, 한겨레 출판에서 낸 대통령의 독서. 오늘 이제 모시게 된 계기도 이제 겸사겸사 같이 이렇게 모시게 된 계기도 요 책과 관련이 있는데 네. 연설비서관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 때 대통령 연설비서관을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경험이 좀 녹아 있는데 책 소개를 좀 본인이 좀 직접 해주시죠. 예, 그 제가 어느 날 그 대통령 연설 수정본을 이렇게 받았는데 거기에 그 추격 국가에서 선도 국가로 가자라는 이렇게 대통령의 그 메모가 있었습니다. 예. 근데 왠지 그때 그게 굉장히 제 마음에 이렇게 확 다가왔어요. 그래서 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어떻게 쓰셨을까 하고 이제 부속실에 가서 물어봤더니 그 이정동 교수의 축적의 길에 나오는 내용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막연하게 그때 아, 대통령들이 어떤 책을 읽고 이것을 어떻게 자기 철학화하고 이것을 연설문으로 국민들에게 소개를 했는지 한번 얘기하면 참 국민들에게 좋은 이렇게 그 정보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갖고 있다가 이 청와대 생활이 끝나고 나서 뭐 본격적으로 아무튼 그 작업을 하게 돼서 이번에 책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이제 이 책을 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이제 뭐 보실 텐데 이제 이 대통령의 독서란 책을 열심히 읽었어요. 제가 이제 두 가지를 느꼈는데 우리 뒤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은 하나는 아 연설문을 쓰는 게 고역이겠구나. 정말 힘들겠구나. 거의 매일 숙제 검사 맞는 거죠. 아, 예. 그것도 이제 담임 선생님도 아니고 대통령한테 숙제 검사 맞는 거니까 좀 많이 긴장이 되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언론인으로서 이 연설문들 같은 거를 이제 기사로 봐왔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굉장히 빨리 읽습니다. 예.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휙휙휙휙 읽다가 이거를 어떤 배경으로 쓰게 됐는지를 이렇게 자세하게 해설서까지 붙여서 이제 써주시니까 그 연설문이 좀 다시 보이더라고요. 상당히. 그래서 아 고민. 그러니까 하나는 이 연설문 쓰는 게 고역이었겠구나. 또 하나는 이 연설문을 쓰기까지의 과정이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좀 쉽지 않은 과정. 예, 많은 것들을 참고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겠구나. 뭐 세상에 뭐 쉬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만은 아 연설비서관은 나는 안 해야 되겠다. 일단 뭐 할 일이 있을지 뭐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안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확 들었어요. 아유,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근데 진짜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노무현 정부 시절에 연설비서관 지냈던 윤태영 그 홍보석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1부속실장도 하고 홍보석까지 다 거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처음으로 이제 노 대통령이 대선 출마를 하려고 하겠다고 한 다음에 그 당시는 이제 민주당 고문이었거든요. 그분이 쓴 기록이라는 책을 보면 이제 노 대통령의 이제 연설을 어디서 외부 원고가 들어온 거를 하나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여주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원고를 쓰려면 사전에 나에게 물어봤어야지 다시 쓰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죽고 싶었겠어요. 억장이 무너졌겠네요. 일단 대통령한테 질책받은 것도 질책받은 건데 이거 다시 쓰란 말이야. 아니 다시 쓰라고 했으면은 그러면 어떻게 쓰라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사무실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원고 마감 시간은 다 됐는데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뭔가를 얘기를 들어야 되니까 얼마나 다급했겠어요. 노 대통령이 계단으로 막 내려가더니 계단 아래에서 위를 향해서 이렇게 보더니 지난 내가 몇 달간 강연한 내용을 다 읽어보게 거기에 다 있네. 이렇게 하고 그냥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원고를 쓰느라고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대통령의 그 몇 달간의 연설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대통령이라면 이 상황에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 그걸 막 비서관으로서 고민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런 고민들이 그 책 안에 막 담겨 있어서 굉장히 저도 인상 깊게 읽었었습니다. 저도 이제 개인적인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리면 그 대통령이라는 직위가 어떤 사람보다 고민을 치열하게 해야 되는 직위임에 또 동시에 매일매일 새로운 안건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고민이라는 게 앞에 거를 미리 하기가 상당히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미리 가서 만약에 취재를 한다. 뭐 일주일 이후에 이런 연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라고 해서 받아 적잖아요. 근데 거기에 갇히는 순간 100%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아직 그 고민을 시작을 안 하셨거든요. 근데 그 말씀하신 거에 갇혀서 연설문을 작성을 하다 보면 이제 하루 이틀 다가오고 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고민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만큼 쑥 앞서가 있으니까 100% 실패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깨달은 게 절대 취재 안 한다. 그냥 아까 방금 전에 윤태영 선배님 말씀하셨듯이 최근에 말씀하신 거, 최근에 읽은 거, 이건 뭔지를 끊임없이 조사를 해서 쫓아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조금씩 이제 그 합이 맞는다고 하나요? 그 이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대통령하고 영적인 교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영적인 거 뭐 주술 이런 거는 갑자기 요즘 너무 힘들어요. 그것 때문에. 논리적인 교감? 논리적 교감.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평소에 어떤 것들을 읽고 있는지에 대해서 본인도 그거에 대해서 따라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또 예측도 하고 뭐 이런 거를 이제 말씀해 주신 거는 이제 영적인 교감이라고 해 주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저희가 좀 이제 대통령의 문장들 스타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신동호 시인님부터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그러니까 그 대통령의 문장과 스타일이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이제 제가 이제 이 대통령의 독서라는 책을 쓰기 위해서 대통령님들이 어떤 책을 읽고 하는 거 되게 조사를 많이 했는데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그 보수 쪽에 계신 대통령들이 책을 많이 안 읽으셔가지고 뭐 제가 많이 담지를 못했고요. 이제 김대중 대통령은 워낙에 책을 좋아하셨고 본인 자체가 도서관이셨기 때문에 이제 그분과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세 분을 좀 비교해 이렇게 보면요, 그 김대중 대통령은 어쨌든 이 민주화 시기에 민주화를 이뤄야 된다라는 그런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에 지도자로서의 개혁 의지. 그다음에 처음으로 시작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복지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과학기술에 관련된 거라든지, 뭐 IT는 워낙에 유명하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 또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시민이 만든 최초의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깨어있는 시민들에 대한 의식, 그다음에 정치개혁 이런 데 되게 관심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발전의 연장선상에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비로소 어떻게 보면 이제 촛불혁명이 만든 대통령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 영향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고, 이제 그래서 그런지 한 개인에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이 아니라 국민 여러분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우리 김성환 평론가님이라는 한 개인, 또 이제 서현 시인이라는 한 개인에 주목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그게 대표적으로 드러난 게 5.18 연설에서 그 5.18 때문에 희생된 분들, 또 5.18을 알리고자 희생된 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호명합니다. 이제 그게 또 아까 윤태영 선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처음에 제가 이제 경험이 좀 부족해서 이렇게 의논도 같이 하고 그랬는데, 대통령 연설에서 개인의 이름을 부르면 안 돼 이러시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적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때 처음으로 한 개인의 이름을 호명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
문장의 특징이고 또 연설의 특징으로 자리 잡아서 그 처음 시작에서 마지막까지 많은 분들의 이름을 호명하면서 그 연설이 진행됐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시대의 변화인 것도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리더의 스타일과 어떤 그 시대적인 환경이 있었는지가 좀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예. 예, 말씀하세요. 시인님, 예. 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저같이 일반 시민은 대통령의 스타일을 약간 성대모사 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빚을 져요. 그 장면이 예, 예.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예. 성대모사 하시려고요? 저 지금 할 수 있는데 감기에 걸려가지고. 근데 뭐 윤석열 대통령 성대모사 하시는 분들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뭐 말이 많네 뭐 이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뭐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성대모사 하신 분들은 뭐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지요. 뭐 이런 거 했던 것 같아요. 잘하실 것 같아요. 검사와의 대화에서 이제 나왔던 거죠. 제 예. 기억에 그런 것들이 기억에 남는데 네. 가장 좋은 성대모사로 쓰였던 밈이라고 할까요? 유행어가 김대중 대통령의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항상 이렇게 그거는 항상 울림이 있었어요. 네네 시작하는데 네. 저는 그렇게 하는 성대모사는 물론 성대모사까지도 실제 연설은 물론이고 한 게 상당히 울림이 있어요. 그래서 다 대통령이 처음 할 때는 그런 마음일 거고 정치인들은 모두 그렇겠지만 네. 정말로 사랑하고 존경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새삼 했습니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근데 똑같은 걸 봤는데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왜 나는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새로운 관점으로 좀 보는 것 같아서 저도 이제 세 분의 연설 뭐 기록으로 있는 이제 명언집이나 이런 책들이 다 있잖아요. 네네. 이 집에 있어서 그걸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좀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뭐 다 말씀하셨으니까 문장에 좀 특징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네, 맞습니다. 논리적이고 이제 거시적인 어떤 변화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첫째, 둘째, 셋째 뭐 이렇게 하면서 뭐가 어떻게 되는지를 다 이렇게 구성을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얘기를 하는 편이었고요. 노무현 대통령은 종횡무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자유로워요. 독서도 그러세요. 독서도 막 과학으로 가셨다가. 그러게요. 예, 막 정치 개혁으로 가셨다가. 자기 경험담으로 왔다가 또 누구를 예를 들었다가 그리고 또 자기가 원하는 걸 또 얘기했다가 또 다른 걸 또 얘기했다가 종횡무진하는데 그래도 왠지 울림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 뜨거우신 분이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그 둘 사이의 어떤 절충점을 찾은 것 같은 느낌. 맞는 말씀. 양자의 것들을 이 조합을 시켜놓은 것 같은 결합을 시켜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근데 연설비서관을 하셨던 분이 계셔가지고 잘난 척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무슨 말씀이세요? 얘기하면서도 안에 있으면 또 잘 못 봅니다. 뭐 이제 아무래도 그 민주당 쪽에 이제 대통령에 대한 연설이나 이런 거를 많이 보셨으니까 그거를 많이 해주셨을 텐데 우리가 또 보수 정당의 대통령 얘기도 좀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또 밸런스를 좀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 보수 진영의 리더들과 연설 문장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뭐 말씀해 주실 분이 있는지. 아까 전에 근데 이제 신동호 시인님께서 신동호 비서관님께서 그 얘기를 했어요. 보수 쪽 대통령은 별로 책을 많이 안 읽어서 참고할 게 없다더라. 근데 제가 기사를 좀 그게 아니라 기사를 좀 찾았는데요. 예전에 이제 대통령들이 휴가를 갈 때 이제 독서 목록을 좀 공개를 많이 했어요. 맞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이걸 또 안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파인만의 6가지 물리 이야기, 코끼리를 춤추게 하라, 주 5일 트렌드, 뭐 그리고 탄핵에서 직무가 정지됐을 때는 김훈 소설가 김훈의 칼의 노래 뭐 이런 거를 읽었다라고 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넛지라는 책을 넛지, 읽었다. 이게 이제 캐선스타인이 쓴 하버드의 굉장히 이제 실용적인 실용서죠. 실용서인데 이제 심리학 서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정의란 무엇인가 이 책을 써서 이 책을 읽었다고 했는데 이게 아직 출판되지 않아서 불법 논란이 약간 있었고요. 박근혜 대통령은 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 뭐 이런 책을 읽었다라고 하고 탄핵이 됐을 때는 그때는 또 4차 산업혁명 이 책을 읽었는데 유승민 의원이 그때 축적의 시간을 읽어봐라 이런 조언을 했다는 기사가 또 있더라고요. 그때 읽어보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건 뭐 있어서 제가 이거를 쭉 말씀드린 거는 보수 대통령들이 책을 안 읽는 건 아니다. 그럼요.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뭐 그런 의미도 있고요. 뭐 그
그런 것들이 어떻게 반영된 사례를 좀 찾기가 어려워가지고 이제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제가 최근에 약간 놀랐던 그 보수적 지도자 중에는 한동훈 전 대표의 언어에 제가 좀 놀란 적이 있는데요. 대통령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도자들 보수적 중에. 지도자들 중에 그 지난번 총선 때 동료 시민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걸 한나 아렌트의 책에서 제가 그 표현을 발견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세계 시민들이 어떤 동료 의식을 가지면서 함께 인권의 문제 이런 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에서 동료 시민이라는 표현을 한나 아렌트가 썼는데 그거를 한동훈 대표가 딱 썼을 때 아 보수도 좀 변하고 있구나라고 저는 이제 캐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보수 쪽이라고 해도 명령에만 익숙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민주주의에 상당히 이렇게 경험도 했고 훈련도 받았을 텐데 그 보수 진영에서 그렇게 훈련받고 경험하신 민주주의를 누군가가 이렇게 펼쳐줘야 될 텐데 그거를 이제 한동훈 대표가 동료 시민이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해줬다는 의미가 들고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갖고 이렇게 댓글들을 봤더니요. 바로 그 내용을 가지고 보수 안에서도 이렇게 논쟁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약간 거기에서는 이렇게 희망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그 뭐 한동훈 대표가 그거를 본인이 직접 그 만들어낸 건지 아닌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본인이 정말 그런 책들을 통해서 그 표현을 만들어냈다면 저는 상당히 저기 희망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그런 얘기들을 별로 안 해서 그런 거죠. 사실 저도 저 동료 시민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화제가 됐던 걸 그 당시 되게 인상 깊게 봤고 그 보수 진영에서 볼 때 그게 잘 용인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유주의자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진보성 있는 느낌을 받게 돼서 아마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논란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갑자기 말씀 듣다 보니까 김무성 전 대표의 공화정이라고 하는 거 그거 굉장히 강조하고 다녔거든요. 그게 사실은 민주공화정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인데 그 공화제라고 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얘기했는데 어찌 보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라든가 이런 게 거기에 정면으로 배치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진영 내부에서도 이런 얘기들이나 이런 목소리가 좀 커져야 할 필요가 있겠다. 요즘하고 비교해 봤을 때 특히 더 그런 느낌을 좀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보수 리더하면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김영삼 대통령이 생각나는데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전 이 말을 새벽마다 곱씹고 있습니다. 새벽에 뉴스를 확인하고 닭의 목을 비틀어 새벽은 오겠지. 명언이죠. 명언이고 민주화 반독재 투쟁할 때 그때 남기셨단 말이고 그때 오랫동안 단식하시면서 하시는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한동훈 대표가 썼던 표현은 사실 말씀하신 대로 보수 진영에서도 조금 논란이 있었고 너무 뭐 일부에서는 이제 뭐 반대쪽 진영에서는 잘난 척한다, 스타일리스트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저는 이제 의미심장했던 게 한나 아렌트가 이제 독일의 철학자인데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많이 사람들한테 알려져 있는 게 악의 평범성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멀쩡한 사람들이 왜 히틀러의 말을 듣고 그렇게 다 유대인들을 학살을 했고 이런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개념적인 설명을 했던 사람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왜 윤석열 정부에서 비상계엄을 하는데 그 많은 사람 멀쩡했던 사람들이 다 그거를 따라가지고 아무런 저항감 없이 그렇게 할 수가 이거 권위에 복종했던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좀 환기시키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보수 진영의 얘기도 저희가 해봤고요. 구체적으로 한 분씩 본인이 좀 감동받았던 대통령의 연설이라든지 문장 이런 것들 하나씩 좀 찝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꼭 국내에만 한정하지 말고요. 사실 해외에도 명연설들이 굉장히 있잖아요. 뭐 우리가 아는 뭐 링컨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존 F 케네디도 있을 거고 오바마 뭐 있을 테고 굉장히 많은 연설들이 있을 텐데 자유롭게 한 분씩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부분부터 하시겠습니까? 저부터 할까요 그러면? 왜냐하면 서윤 씨님 하실 때가 된 것 같은데 안 하시고 계셔가지고. 아니 오늘 저 때문에 말씀을 많이 못 하시는 아닙니다. 저 말 많이 했는데요. 이게 보통 이게 좀 예능 프로그램에서 그런 표현을 써요. 캐릭터 겹친다고. 시인 두 명이 나오니까 약간 캐릭터가 좀 겹치긴 하네요. 저보다 훨씬 그 바닥 정서에 가까우신 것 같아서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사실 그 김대중 대통령의 마지막 연설을 떠올렸어요. 아마 예, 예. 6.15 남북 공동선언 9주년 기념식인데 그게 또 마지막으로 대중 앞에 서서 말씀을 한 거였어요. 네. 그리고 굉장히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셨구나라는 걸 눈에 확연히 느껴지는데 그 앞에서 이렇게 말을 이어나가시는 모습 자체가 되게 찡했고 그때 뭐 노무현 대통령 서거하고 정권 네. 바뀌고 난 이후였잖아요. 예. 그 이렇게 말해요. 그 행동하는 양심이 됩시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문장만 이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 이 앞뒤로 이제 이명박 대통령께 드리는 말,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게 된 과정 같은 걸 얘기를 하는데 이 행동하는 양심이 됩시다가 처음에는 그 동아일보 광고 운동하면서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입니다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네. 시간이 너무나 많이 지났는데 지금도 명언이었지라고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말이 아니라 그렇구나라고 가슴을 쿵 치는 말이라는 게 씁쓸하기도 하고 이 울림이 주는 감동도 아직도 있다는 게 새삼스럽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12월 3일 날 행동하는 양심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겠느냐. 그 이후로도 우리가 모여서 행동하지 않는 양심이 아니라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까지 드는 그런 말입니다. 제가 추임새를 잠깐 보태면 예. 우리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도 예. 단 한 단어로 설명하라면 바로 양심이었던 네.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유행도요. 요즘에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유행이 다시 돌아왔잖아요. 유행도 대통령의 말도 20년 지나고 나니까 다시 지금 조명을 받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예. 그러니까 저는 공감이라는 단어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언어가 국민들한테 공감을 불러일으켜야 되거든요. 동감이 있어야 공감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무엇에 대해서 국민에게 얘기하고 국민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같이 힘들어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볼 때 국민들이 오히려 거꾸로 힘이 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일종의 이제 국민을 단합시키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예. 그런 면에서 김대중 대통령 취임사 연설이 저는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IMF 외환위기라고 하는 6.25 이후의 최고 국난이라고 당시 표현했었잖아요. 국민들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고 외환위기 그 IMF 구제금융이 들어가면서 몇 달 만에 140만 명 넘게 일자리를 잃었어요.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잖아요. TV에서 맨날 해직당하는 동료를 보면서 울고 이런 모습들을 봤던 게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집권을 하신 거예요. 98년 2월 25일에 이제 국회의사당에서 연설을 하는데요. 당시 김대중 이제 당선인이죠.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올 한 해 동안 물가는 오르고 실업은 늘어날 것입니다. 소득은 떨어지고 기업의 도산은 속출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땀과 눈물과 이 말을 하고 10초 동안 멈추거든요. 지금 땀과 눈물과 이렇게 얘기하다가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하면서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거에 막 공감을 하는 거예요. 아마 그때 그 장면 연설하는 장면을 영상으로 찾아보시는 분들은 저도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그랬고 그 이후에도 영상을 보면서 계속 그거 보면서 혼자 눈물을 찍어내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렇게 말을 잊지 못하다가 고통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이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를 설명하는데요. 정부부터 뼈와 살을 깎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앞으로 이렇게 지향해야 합니다. 그리고 벤처혁명이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하나하나씩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 말씀까지 제가 전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찌해서 이렇게 됐는지 냉정하게 돌이켜봐야 한다. 정치, 경제, 금융을 이끌어온 지도자들이 정경유착과 관치금융에 물들지 않았던들, 그리고 대기업들이 경쟁력 없는 기업들을 문어발처럼 거느리지 않았던들, 이러한 불행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잘못은 지도층들이 저질러 놓고 고통은 죄 없는 국민이 당하는 것을 생각할 때 한없는 아픔과 울분을 금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를 믿고 적극 도와주십시오.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반드시 부응해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국민들이 금부치 다 꺼내고 이렇게 하면서 2년 만에 IMF 구제금융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었거든요. 이게 대통령이라 리더의 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만약에 우리가 또 다른 대통령을 맞이하는 날이 온다 하더라도 그 대통령은 부디 좀 지금 우리 힘들잖아요. 이런 에너지를 국민들한테 심어 넣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동의 드리고요. 저는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 얘기하려고 했더니 두 분 다 김대중 대통령을 말씀하셔서 문재인 대통령은 비서관님이 그냥 하시면 되는 거예요. 시인님이. 아니 그런데 저도 김대중 대통령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래서 예, 지금 우리 그 김남환 평론가님 말을 이렇게 제가 받아서 좀 더 하면 그 어려운 상황에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대한민국 그 복지 철학을 펼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이 복지가 국민의 권리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복지 대상, 보호 대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김대중 대통령께서 수급권자라고 표현을 바꾸면서 이 복지가 국민의 권리이고 국가의 의무임을 규정하셨거든요. 예. 그 당시에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그 국민 복지를 한다 그러니까 반대쪽에서는 뭐 사회주의자다, 빨갱이다 막 이렇게 그 비판을 받았는데 그거를 무릅쓰고 결국은 대한민국의 복지 정책을 시작을 하셨는데 그거야말로 그 이 지도자가 과거, 현재, 미래라는 어떤 그 입체적인 체제 속에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정말 정확히 아는 지도자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지도자가 저는 정말 훌륭한 지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김대중 대통령 뭐 말씀해 주셨지만은 나라가 굉장히 백척간도에 있는 상황이었고 국민 통합을 해야 되고 경제 위기도 극복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또 김대중 대통령이 본인의 철학이 워낙 확고하신 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제 설득을 하려고 했던 그러니까 돌이켜 보면은 지금의 어떤 정치 환경과 그때의 어떤 정치 환경을 좀 비교를 해보고 그러면은 그때가 김대중 대통령 때가 더 대통령하기 편했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럼요. 예. 그때는 뭐 그 막 의원 꺼주기 이런 것도 하셨죠. DJ 변압하고 그게 예. 그러니까 뭔가 하여간 굉장히 그 정치적으로 대통령이 곤경에 처했을 때가 많은데 이거를 좀 계속 이제 설득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국민들한테 그런 자신의 신념이나 이런 것들을 좀 설득하려고 했던 그런 노력들이 돌이켜 보면은 굉장히 대단했다. 인내심을 가지고 하려고 했던 게 좀 대단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저는 뭐 저도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서 너무 이제 진행자까지 골라가지고 오셨어요. 아니, 너무 이제 국내 것만 하셔가지고 예. 저는 이제 맞아. 해외 거를 하나 이게 그 유명하지는 않은데요. 저는 오바마 대통령이 했던 그 연설 중에 하나가 뭐가 있으냐면 노트르담 대학에서 이제 대학생들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연설을 한 게 있었어요. 근데 이게 2009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여기가 이제 그 가톨릭과 관련된 이제 대학이잖아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미국에서도 이제 낙태 문제, 이제 임신 중단 문제가 굉장히 첨예하게 이제 사회적 문제가 됐는데 오바마 대통령은 본인의 소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슴을 열고 마음을 열고 공정한 용어를 사용해 서로 다른 견해에서 공통점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얘기를 하면서 왜 이제 뭐 낙태를 할 수밖에 없는지 아니면 아닌지에 대해서 뭔가 누군가의 찬성 반대를 하기보다는 거기에서 이제 논쟁점을 사실 던져준 거죠. 그 부분에서. 그래서 일부에서는 야유도 나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야유가 나오는 것까지 다 본인이 얘기를 이제 그쪽에 얘기를 하면서 또 이거를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복잡한 이슈 아니면은 피하고 싶은 이슈에 대해서 피하지 않고 그거를 정면으로 언급을 하면서 상대방의 듣는 청중에 대해서도 존중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관용적인 태도를 지녀야 되는지 또 해법을 찾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해서 이게 상당히 회자가 많이 됐던 연설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설이 이제 다시 좀 나올 수 있을까? 미국 상황을 봐도 쉽지 않을 것 같고 한국 상황을 봐도 쉽지 않을 것 같고 이제 주로 이제 반국가 세력 얘기가 나오고 척결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유감 있는 게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연설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있어요. 국민의 한 편만을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는 절대 안 거거든요. 되죠.
대통령이잖아요. 대한민국 모두의 대통령인데 그럼 대한민국 대통령들은요. 그게 진심이든 아니든 간에 연설할 때는 항상 국민 화합, 통합 얘기하고 진영으로 갈리지 말고 함께 우리 갑시다. 이런 식의 연설이 기본 뭐 일종의 프로토콜 같은 거였거든요. 근데 그 와장창 깨버린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연설할 때마다 상대방에 대한 어떤 적의를 표현하고 마치 국민 한 부분에 있는 그 자기와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을 겨냥한 거죠. 그런 사람들은 일소의 대상인 것처럼 성과 악으로 나누고 적과 동지를 갈랐던 어찌 보면 김대중 대통령 수평적 정권 교체 이루고 난 다음에 이후에 모든 대통령 통틀어서 이런 대통령과 이런 대통령 맞습니다. 연설은 처음 제가 보는 것 같아요. 맞는 그러니까 말씀이시죠. 그게 오히려 사회 분열을 더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그런 면에서는 노무현 대통령 연설만 다 찾아봐도 그렇지만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탈권위적이잖아요. 예. 막 국민들한테 막 도발도 해요. 막 연설하다가 조그마한 그러니까 큰 뭐 그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대국민 연설이 아니더라도 행사장에 가서 연설할 때도 뭐 저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지요. 뭐 이런 얘기들 그냥 뭐 거침없이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얘기들의 맥락이 하나하나씩 이렇게 풀려갈 때마다 그래도 진보 보수가 뭐가 중요합니까? 하다못해 경제 정책을 얘기할 때 이게 이념이 뭐 우리가 경제를 하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그걸 나누는 데 있어서 뭐가 중요합니까? 분배를 자꾸 무슨 반대의 얘기로 하지만 분배도 하나의 성장입니다. 이러면서 얘기들을 끌어가는 노력들을 하거든요. 근데 DJ도 마찬가지였고 사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갈라졌을까? 제가 그 문재인 대통령 당 대표 하실 때 야당 대표 하실 때 매일매일 그만두고 싶었어요. 왜요? 매일 싸워야 되니까 여당 야당. 근데 그 언어를 쓸 때 우리 뭐 서시인님도 만약에 연설문을 쓰시게 되면 똑같을 거예요. 그 매일 싸우는 언어를 쓰는 게 정말 고통스럽더라고요. 근데 대통령이 정작 딱 되시니까 국민 전체를 향한 언어를 쓰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그때 되게 이렇게 마음이 편해지셨어요? 예, 마음도 편해지고 이제 뭐 능력이 있다면 아무튼 능력 발휘도 하게 되는 상황에 도래했는데 바로 그 말씀입니다. 국민 전체를 그 국민으로 생각하는 대통령이 아니라면 그 언어가 갖고 오는 어떤 그 악영향이라는 게 참 엄청나게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말씀해 주셨는데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어휘라든지 이런 뭐 말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게 얘기하면 탈권위적인데 일부에서는 이제 대통령으로서의 품격이 없다라는 걸로 특히 이제 보수 언론에서 굉장히 공격을 네, 많이 맞아요.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뭐 일부는 동일한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이제 직설적으로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지요라는 게 그 공개석상에서 나왔을 때 사람들이 이거를 어떻게 볼 것인가 사실은 이게 그 검사들이 좀 과하게 질문한 것도 맞는데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이 들더라고요. 또 이제 유명한 거 그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게 2006년 12월에 민주평통 그 상임위원회 연설에서 그 군 장성들을 향해서 한 말이죠. 장성들을 향해서 네. 이제 전시 작전 통제권을 환수하는 거를 군 장성들이 반대를 하니까 뭐 작통권 회수하면 안 된다고 줄줄이 몰려가서 성명 내고 자기들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근데 이게 일부러 뭔가 경로해서 사실은 한 거였는데 이게 명연설은 아닌데 사람들한테 저는 이게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 이게 대통령의 언어가 아니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또 너무 품격이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진심이 좀 정해진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전 솔직히 고백하자면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을 그런 면에서 좀 비판했던 당사자 중에 한 명이에요. 나중에 엄청나게 후회 많이 했어요. 그 후회를 했다는 걸 좀 그 이해해 하시면서 들어주셨어요. 그런 맥락에서 후회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네.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표현을 해요. 언론과 엄청나게 많이 싸웠잖아요. 언론의 특권을 해체하고 기자실 폐지하고 이러면서 특히 보수 언론들이 어마어마하게 공격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자유롭게 공격하도록 또 뒀어요. 그걸 우리는 그 당시에는 잘 못 본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제일 언론 자유를 보장했던 대통령이었어요. 언론과 갈등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은요 이런 표현을 썼어요. 나는 모든 기사와 보도들이 아프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언론을 자기 기분 나쁘면은 언론을 이렇게 찍어 누르면 되는 건데 찍어 눌렀잖아요. 우리가 지금 불과 얼마 전까지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그렇게 싸우면서도 나는 모든 기사와 보도들이 아프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언론의 특권을 해체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검찰 뭐 검사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국정원이나 검찰에 손 안 댔어요. 그러니까 내가 손을 안 대는 것만큼 나는 공정하고 정의롭게 할 거야, 행동할 거야. 나한테 뭘 기대하지 마. 나도 당신들한테 기대하지 않겠어라고 그분들이 말했거든요. 이제 특권과 반칙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예.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울림이 굉장히 큰 말들이었어요. 나는 그 어떤 권한이나 특권들을 나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행사하지 않을 테니 그거 나를 엄청난 비판할 거였습니다. 때도 정당하게 비판해 줘. 라고 노무현 대통령은 끊임없이 반복해서 얘기했는데 당시에 우리가 볼 때는 그게 다 언론장악으로 비춰졌던 측면이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 굉장히 후회를 나중에 많이 했고요. 노무현 대통령 명연설집을 이렇게 그 연설을 묶어놓은 책이 있어요. 거기에 첫 번째 등장하는 노무현 대통령 연설이요. 2006년 4월 25일 한일 관계에 대한 특별 담화문이거든요. 이게 독도연설로 굉장히 유명한 거예요. 독도연설 유명하죠. 네. 연설 첫 문장이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예. 이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앞으로 미래의 대통령이 온다면 한일 관계나 국제 관계는 이런 태도를 유지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소개해드리고 싶은 건데요. 그러면서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얘기하고 그냥 우리 땅이 아니라 40년 통한의 역사가 뚜렷하게 새겨져 있는 역사의 땅입니다. 독도는 일본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가장 먼저 병탄되었던 우리 땅입니다. 일본이 러일 전쟁 중에 전쟁 수행 목적으로 편입하고 점령했던 땅입니다. 일단 서두를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그 사이에 뭐 일본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얘기를 하다가 우리 국민에게 독도는 완전한 주권 회복의 상징입니다. 야스쿠니 신사참배, 역사교과서 문제와 더불어 과거 역사에 대한 일본의 인식 그리고 미래의 한일 관계와 동아시아의 평화에 대한 일본의 의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입니다. 그래서 독도 문제에 대해 자주 독립의 역사와 주권 수호 차원에서 정면으로 다뤄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국민들은 무슨 기대를 하겠어요? 일본하고 앞으로 엄청나게 싸우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노무현 대통령은 그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일본한테 더 이상 사과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일본이 국제적 시각에 맞게 국제 인권 기준에 맞게 일본이 행동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굉장히 당당해 보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랄까요? 노무현 대통령이 연설 끝부분에 문장 딱 이렇게 정리하는데요. 일본은 제국주의 침략사의 어두운 과거로부터 과감히 떨쳐 일어나야 합니다. 21세기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나아가 세계 평화를 향한 일본의 결단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일본에서 당시에 반발을 안 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반발을 못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들한테 더 이상 사과 요구하지 않아. 당신들이 과거 역사를 잊지 말고 지금 앞서 제가 마지막 문장 읽어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행동해. 그렇고 나니까 일본이 막 마음이 초조해지지 않겠습니까? 뭐라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한일 관계들을 풀어나가면 지금 이제 앞으로 한일 관계를 풀어가는 게 굉장히 큰 숙제잖아요. 예. 그 숙제에 있어서 미래의 대통령에게는 이런 어떤 시각과 어떤 국제관계에 있어서 당당함이 요구되지 않을까. 또 그렇게 해주길 기대하는 마음에서 전해드렸어요. 예. 어느새 시간이 꽤 많이 흘러서 저희가 이제 좀 세 분한테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과 좀 비슷한 맥락인데요. 우리가 이제 역대 대통령이라든지 좀 공감 가는 대통령 또 윤석열 대통령 안타깝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이나 문장들이 국민들을 분열시키는 그런 언어였다라는 것까지 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리더 지금 이제 2025년 그리고 국민들은 굉장히 쪼개져 있어요, 지금. 그래서 앞으로 나올 리더들 은 어떤 연설과 어떤 문장들을 좀 써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조언들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시인님부터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요번에 이제 계엄이 해제되는 과정에서 우리 시민들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우리 시대가 변화하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명령 체계에 의해서 굴러가는 사회가 아니라 서로 공감하고 동감하는 속에서 이 발전해 나간 사회로 완전히 변해가고 있는데 아무튼 그 윤석열 정부가 그것에 대해서 오판하거나
그 시대에 잘 못 맞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지도자의 언어는 서로 만나게 하는 언어, 또 한 자리에서 대화하게 할 수 있는 언어. 그러니까 그 가령 이제 중재자나 아니면은 이제 조정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새로운 시대의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적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국민들을 위로하고 또 서로의 자존감을 세워주고 그분들이 만날 수 있게 하는 언어, 이게 이제 앞으로 새로운 지도자가 해야 될 언어이고 연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서효인 시인님. 네, 저는 지금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를 한껏 강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민주주의 가치가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될 만큼 다들 헷갈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법을 지켜야 된다. 우리가 지켜야 될 헌법의 가치는 무엇이다. 내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란 무엇이고 이게 우리의 공공선이다라는 것을 대통령부터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걸 문장으로 만들고 또 국민들이 직관적으로 또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일 수 있는 연설을 듣고 싶어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민주주의를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너무 많이 무너져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예, 김성환 평론가님. 저는 오바마 대통령 마지막 고별 연설 얘기를 드리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아름답게 임기를 끝내는 대통령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임기 마지막 될 때 국민들 앞에서 청중들 앞에서 저 이제 물러갑니다 라고 얘기하고 환호받고 박수 받는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바마 대통령 2017년 1월 17일 고별 연설을 했거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취임했잖아요. 예. 20일 날 취임했으니까 이 임기 끝나기 사흘 전에 이제 시카고 정치적 고향이라고 하는 시카고 와서 연설을 했는데요. 시민들이 4년 더 하라고 8년 했는데 4년 더 하라고 막 외쳐요. 그랬더니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굉장히 이게 인상적이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을 언급을 해요. 11호 세계는 민주주의의 특징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 트럼프 당선인을 비난하는 막 청중들의 목소리, 막 비난 목소리가 나오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4번을 얘기해요. 자유로이 선출된 한 대통령으로부터 다음 대통령으로 평화적으로 권력을 이양하는 것. 저는 대통령 당선인 트럼프에게 최선을 다해 부시 대통령이 저를 위해 했던 것과 같이 가능한 한 가장 유연한 이양을 보장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당신들은 민주주의를 앞으로 더 지키고 수평적으로 평등, 그러니까 부의 불균형이라든가 아니면 인종차별이나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어라고 막 불어넣어주다가 그렇지만 저는 여기서 끝냅니다. 이게 우리의 민주적 질서입니다. 이걸 더 강화하는 것이 우리 건국자들이 만들어놓은 민주주의 질서와 체계입니다. 그래서 그 질서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 최대한 권력을 잘 이양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그러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앞으로 그럴지는 모르겠으나 우리나라 대통령도 이런 민주주의를 지킨다는 정신이 있지 않고 마지막까지 잘 이 정신을 유지한다면 오바마 대통령 같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 유연하게 권력을 이양해 줬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패배, 의회에 난입하고 본인이 패배를 하니 이건 부정선거다라고 주장을 했고 지금 그 부정선거 바이러스가 한국까지 와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세태가 참 개인적으로 가슴도 아프고 걱정됩니다. 하지만은 또 좋은 리더를 우리가 현명하게 또 선택을 해서 같이 합심해서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을지 않을까. 그리고 그때 대통령의 말과 문장들이 큰 힘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세 분이 또 많은 또 힘을 보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오늘 설 특집으로 준비한 대통령의 문장들 이당 마치겠습니다. 좋은 얘기 나눠주신 세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칼럼입니다. 유튜브보다 책. 1월 27일 오늘은 박재현 논설위원이 경향신문에 쓴 민주주의 헌법 독서 열풍을 소개합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민주주의와 헌법 관련 책들의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한 인터넷 서점 집계 결과 일생에 한 번은 헌법을 읽어라, 헌법 필사, 지금 다시 헌법 등 헌법 관련서의 지난달 판매가 전달보다 219% 증가했다.
정의란 무엇인가,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등 민주주의 관련 서적도 사회과학 분야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진 윤석열 대통령, 주변 사람들에게 레거시 미디어 대신 유튜브를 보라고 권했다 합니다. 알고리즘 감옥에서 나오기 위해 유튜브 대신 좋은 책을 읽어야 함을 몸소 보여줬습니다. 대통령님도 이 기회에 민주주의 책을 읽어보시길. 1월 27일 월요일 설 특집 첫 시간으로 준비한 오디오 매거진 김준일의 뉴스공감 발행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김준일의 뉴스공감 영상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CPBC 라디오를 유튜브에서 검색해주세요. 저는 내일 오후 6시 3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Nothing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